7주차가 여러분이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지금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데 위성 영상으로 활용한다. 그런 인공위성, 스페이스 X, 뭐 스페이스 링크, 뉴럴 링크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게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다? 우주산업에서 위성으로 탐지하고 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느 시설이 파괴됐고 로켓이 어디에 정확하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다 뭐 갖고 확인을 하냐면 위성 갖고 확인한다. 자, 통일부에서 교수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북한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시설을 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 이렇게. 자, 남북의 창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이 있는데 토요일 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인공위성 데이터로 북한의 뭐 영변 핵시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뭐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국경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텔레비전 화면에 뭐가 나온다? 대부분 위성사진이 나오고 그 위성사진의 이미지들을 해석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그 적극 권하는데 검색해가지고 그 방송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괜찮은 화면들은 뭐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고 노트북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자기 레포트에다 한번 정리해서 기말 레포트에 발표를 하면 교수님이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자, 열 적외선이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열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특히 뭐 온배수를 분석한다든지. 그래서 렌셋에는 열 적외선 밴드가 있는데 몇 번하고 몇 번 밴드라고 그랬죠? 렌셋 8호에 열 적외선 센서가 있다. 센서 이름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렌셋 8호. 지금 여러분들이 USGS에서 다운받고 있는 렌셋 8호 또는 9호에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OLI 센서, 하나는 TIRS 센서. Thermal Infrared 센서. Thermal Infrared. 열 적외선 센서. 몇 번하고 몇 번 밴드? 10번 밴드하고 11번 밴드. 지금 다운받은 파일을 본인 컴퓨터에서 보세요. 10번하고 11번 밴드. 공간 해상력이 몇 메타예요? OLI 센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공간 해상력은 30m. 한 픽셀이 지상의 30m, 30m를 한 픽셀로 하는 공간 해상력을 갖고 있는데 TIRS 센서는 100m 해상력을 갖고 있다. 이건 교수님이 그 나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잊어버렸네 벌써. 나사 홈페이지를 교수님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렌셋 8호, 9호 그 센서의 사양, 뭐 언제 발사됐고 밴드가 몇 개고 이렇게 이야기 다 해줬었는데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TIRS 센서는 지상 한 픽셀이 100m, 100m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TIRS 센서 10번하고 11번 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기는 지금 TM 또는 ETM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TM은 렌셋 5호, ETM 플러스는 렌셋 7호의 센서 이름이고 여기에 있는 렌셋 TM은 밴드 6번, 6번이라고 하는 밴드 하나만 열 적외선 밴드야. 공간 해상력은 얼마일까? 렌셋 5호일 경우에 120m예요. 그러니까 아까 렌셋 5호와 렌셋 8호하고는 공간 해상력이 다르죠? 하나는 100m, 하나는 120m. 또 밴드도 얘는 밴드가 하나인데 얘는 밴드가 두 개야. 당연히 그렇지. 렌셋 5호보다 렌셋 8호니까 더 개선되고 더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렌셋 5호의 밴드 6번 열적외선과 렌셋 8호의 TIRS 10번, 11번 밴드의 DN은 디지털 넘버의 약자. 그러니까 모든 픽셀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디지털 넘버로 되어 있는 레디언스 값으로부터 변환해서
자, 레디언스 값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적인 신호값을 말한다 이런. 태양에서 100%의 어떤 이렇게 전자기파가 오는데 그걸 전기 신호로 뭐 몇 마이크로와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단위를 갖고 있는데 그 단위를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게요. 그게 어떤 물체, 물에 도달했어. 아스팔트에 도달했어. 그래서 얘가 다시 반사를 해. 또는 열적에서는 전자기 에너지가 아스팔트나 물에 에너지를 막 저장시켜 줄 거 아니야. 그럼 이 저장된 에너지가 방사돼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켈빈 값, 켈빈 값은 섭씨는 도C, 섭씨할 때 온도 도C, 그래서 100도C는 물이 끓는 점, 0도C 그러면은 물이 어는 점,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데 얘는 켈빈이라는 절대온도 K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273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온도를 만들고 얘를 다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변환해주는 그런 식을 갖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dn 밸류에서 레디언스 변환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쓰게 되는데 이 밑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방사율 값이라고 하는 식을 써서 궁극적으로 뭐를 획득할 수가 있냐면 렌스의 8호나 9호의 10번, 11번 밴드는 TRS,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신호값을 가지고 서울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석촌호수 또는 뭐 한강 이런 대상물의 지표면에서의 온도, 그 수체의 온도, 물의 온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뭐로부터 얻어지는 거냐면 인공위성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그 픽셀 값을 다음과 같은 변환식을 사용해서 보정을 해주고 그 보정식에 들어와 있는 그 일정 상수값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값들을 넣어서 하나의 식을 만들게 되고요. 이 식을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표면 온도를 얻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거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디언스를 켈빈으로 변할 때 대기 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세먼지가 많거나 구름이 끼었거나 뭐 여러 가지 에어로졸 물기가 많은 공기 중에 습기가 높아서 많은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정을 해주는 경우를 말하고요. 다음. 그래서 여기 TM과 ETM 센서의 보정 계수값들이 있고요. 다음. 그래서 켈빈에서 섭씨로 변환한 식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요. 다음. 요거는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식은 이런 식들이 되겠어요. 요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로 짜도 되고 QJS로 해도 되고 아크JS로 해도 되고 또는 교수님이 뭐 MB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위성 영상 처리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 식의 값을 넣어주게 되면 바로 온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랜셋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 식에다 넣어주면 하나의 픽셀당 온도가 산출된다고 했고 이미 그걸 수행해온 학생들도 있어요. 다음. 자, 이렇게 열적외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변환식의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서 최종적으로 켈빈 온도에 마이너스 273.15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섭씨 온도, 얘는 기온이 아니고 공기 중의 온도가 아니고 뭐의 온도라고? 지표상의 물체의 온도다. 교수님 한 픽셀이 100m, 100m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살펴볼 수 없지 않나요? 네, 맞아요. 랜셋은 첩보 위성이 아니에요. 랜셋은 어떤 위성이냐면 지구 자원을 관측하는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스케일, 뭐 서울시 전체의 지표면의 온도, 도시 열섬 효과.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텐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도시 열섬. 그래서 이 도시 열섬이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분석한 결과를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텝 단계의 그 보습 계정 개수값들은 여러분들이 산출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나 조금 높은 난이도에 올라가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랜셋으로 교수님이 제가 북극이나 그린란드를 찍었는데 거기 온도, 지표면 온도를 만드는 식하고 적도 저기 인도네시아 발리 또는 우리나라 서울, 부산, 백두산 이 식이 다 똑같은가요? 혹시 다르지는 않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정해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태양의 각도라든지 위성이 찍는 각도라든지 이런 게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형에 또는 아주 뜨거운 사막만 있는 지역은 지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차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 그래서 이런 변환식을 통해서 교수님이 뭘 실험을 해봤냐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화홍지구라고 있어요. 화홍지구. 여기가 화홍 방조제가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 밑에 여기 이렇게가 이제 방조제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농촌공사에서 새로 이렇게 농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를 방조제로 만들기 전에 위성으로 지금 A와 B와 같이 서로 다른 시점에 랜셋 데이터로 지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걸 봤더니 뭐 1번 지점은 2.8도, 3번 지점은 8.6도 그랬는데 여기가 겨울에는 마이너스 0.2도. 똑같은 빨간색인데 왜 그런가요? 그거는 색깔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기 위해서 색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서로 다른 시점의 데이터들을 넣어서 내가 그 지점의 X축과 Y축의 온도 값들이 뭐 마이너스 5도 또는 플러스 5도 이렇게 해서 이 X축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온도가 변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거 왜 분석할까요? 이 주변 지역에 지형적으로 또는 뭐 기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데 써요. 이것도 어디 이야기한 적 없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교수님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 어떤 메일이 왔냐? 교수님, 블랙아이스. 고속도로가 뭐 8차선 뭐 이렇게 크게 있는 도로들이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면 다리 위나 교량 위나 이런 데서 블랙아이스가 생겨요. 도로가 갑자기 온도가 낮아서 설얼음이 끼면 차들이 과속을 하다가 제동이 안 되니까 뭐 10중 추돌 사고, 40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의 도로에서 블랙아이스가 생기는지를 쉽게 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메일이 왔어요. 연구비로 얼마를 드리면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공위성 데이터 또는 드론의 열적외선 카메라, 항공기의 열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로를 일정 각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시점, 어느 시기, 어느 기온 또는 어느 강수 조건일 때 습도가 어느 정도 돼서 결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시간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모델링한 다음에 그런 환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전날 비가 왔고 도로가 축축한데 갑자기 기온이 얼마 이상 떨어졌고 그러면 그 도로 구간은 블랙아이스가 생길 확률이 85% 이상이다. 사인을 넣어라.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 레드 사인을 넣어라. 또는 거기다 열선을 깔거나 이거 뿌리는 거 염화칼슘 이런 걸 뿌리거나 해서 방제를 해라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도로에 블랙아이스 위험 지수를 나타내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툴을 소개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으로 지금 위성 데이터를 먼저 다운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USG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시 데이터를 다운받았고 그 다운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TIRS 센서에 10번, 11번 밴드를 가지고 온도 변환 알고리즘을 넣어서 온도가 나타나는 지표면의 온도가 나타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실습해 보게 될 겁니다. 네, 지금 그 과정을 하나하나 연습해 보고요. 그 결과물을 교수님과 같이 디스커션 하겠습니다.